네, 안녕하세요. 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허창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앞선 시간에는 MSA에 관련된 일반적인 개념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이번 시간엔 저희 컨테이너 플랫폼을 다루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지식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 기반 MSA 개발이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컨테이너 플랫폼 이런 식으로 플랫폼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 컨테이너 플랫폼 중에서 컨테이너 플랫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백엔드 단위 쿠버네티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 그리고 컨트롤러에 대한 지식들이 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일단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고요. 네,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설명 드리고, 쿠버네티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 그리고 컨트롤러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로그를 수집하고 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서비스 메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개발 환경의 변화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도 개발자 출신이고 개발을 좀 오랫동안 해왔었긴 하지만 과거에는 커다란 서버 위에 데이터베이스 위에 올리고 웹 서버 올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올려서 하나의 서버에서 서비스 하던 케이스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잘 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서버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망가지다던가 아니면 어떤 라이브러리가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서비스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못하던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프론트 단에 접속을 못하다던가 전면적인 장애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티어로 나눠보자 해서 N티어 구조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3티어 구조가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웹 서버 앞단에 두고 와스 서버 뒷단에 두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도서 3티어 구조로 가는데, 여기서 웹 서버가 또 여러 개의 웹 서버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앞단에다가 로드 밸런서를 두고 로드 밸런서, 웹 서버, 로드 밸런서, 와스, 데이터베이스 또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져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개의 와스 서버들이 있으니까 세션에 대한 클러스터링 이런 것들이 세션에 대한 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돼서 레디스 같은 캐시 서버도 둬야 되고,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처럼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무한대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 공간도 필요하게 되고요. 또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CDN 같은 서비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층으로 나눠지게 되고 여러 가지의 브랜치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의 서버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 서버들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어떤 서버는 놀고 있지만 어떤 서버는 또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배포를 하게 되는데도 하나의 웹 서버를 하나 배포를 하게 되는데 와르를 이제 배포를 한다던가 자르를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조그만 수정 사항이 생기더라도 하나의 커다란 덩치를 배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개념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좀 더 서비스를 잘게 나누어서 배포도 효율적으로 하고 운영과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 특정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쪽으로 장애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아키텍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장 잘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바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는 언제서든지 내가 서버를 만들고 싶으면 서버를 만드시고, 또 자동적으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또 오토 스케일링 같은 기능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원 효율적으로 또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 상에서도 하나의 VM을 할당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VM 자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자 라고 해서 나온 기술이 바로 컨테이너라는 기술이죠. 그래서 하나의 VM에 여러 개의 수십 개, 수백 개의 컨테이너들이 띄어져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컨테이너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것, 효율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하고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나온 툴이 바로 쿠버네티스
라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설명드린 내용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컨테이너화된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이 서비스들을 쿠버네티스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오브젝트나 컨트롤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일단 파스타의 역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스타도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위에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클라우드라고 하면 보통 이아스, 파스, 사스 뭐 이런 식의 영역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고 구성하지 않아도 바로 서버를 사용하실 수 있고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파스 같은 경우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아스 환경 같은 걸 제공을 해드리고 그 위에 파스,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이나 플랫폼 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솔루션의 플랫폼을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컨테이너 환경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랫단에는 저희 같은 CSP,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HN 토스트, KT 이런 인프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이제 파스타가 올라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그다음에 컨테이너 플랫폼 이런 플랫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아스 영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VM이나 서버들을 바로바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내가 사용할 언어가 뭐지, 아니면 프레임워크가 어떤 게 있고 미들웨어가 어떤 게 필요한데 이런 구성들을 쉽게 제공받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언어는 자바, PHP, 노드.js, 파이썬, 루비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될 수도 있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프레임워크 위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써볼 거고 레비댐피도 쓸 거고 레디스도 한번 같이 붙여볼 거야 라고 하시면 이런 미들웨어도 같이 선택해서 하나의 세트로 여러분들이 개발 환경을 사용하실 수 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는 이렇게 될 거예요.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사용할 스프링 프레임워크, 표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웹이나 와스를 사용할 때 제이보스를 쓸지 아니면 아파치 톰캣을 쓸지 아니면 나는 언어를 자바를 쓸지 파이썬을 쓸지 이런 랭귀지, 런타임에 대한 내용들을 선택을 하실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서비스, 실제로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티어 구조를 사용하더라도 레디스를 옆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어떤 스토리지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CDN을 사용할 건지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걸 사용할 건지 여러 가지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툴들을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 표준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과 컨테이너 플랫폼이 있는데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쿠버네티스를 조금 달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용어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디플로이먼트, 파드, 리플리카셋, 서비스, 뭐 알백, 스토리지 이런 내용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자 포탈이 있고 사용자 포탈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자 포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리자분들이 사용자들이 사용할 네임스페이스가 어떻게 되고 디플로이먼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파드는 또 어떻게 생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하는 영역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개발하실 때는 이제 이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서 사용자 포탈에서 접속을 하셔서 실제로 파드를 생성하고 리플리카셋을 생성하고 또 서비스를 만들고 또 서비스와 파드를 붙이고 또 배포를 하기 위해서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를 만들고 이런 작업 등을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 역시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와 컨트롤러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관리자가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사용자들은 또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파드를 생성하고 그리고 관리자분들은 또 네임스페이스와 네트워크 폴리시 정책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폴리시를 구성해서 네임스페이스 간에 통신을 할지 말지 이런 내용들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리소스 커터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어떤 파드가 리소스를 과점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설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사용자 역할에 대한 권한 분리 또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쿠버네티스가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왜 이제 쿠버네티스가 필요한가라는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개발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서비스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A는 오전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서비스 B는 오후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고, 서비스 C는 저녁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어느 정도로 구성해야 되냐면, 백업 서버까지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총 9대에다가 10대, 11대, 12대 한 요 정도까지 서버를 마련해 놓고 계속해서 돌리고 있어야 될 거예요.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게 되면 오전에는 서비스 A가 서버를 3개를 사용해야 되니까 3대는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서비스 B와 C가 트래픽이 없기 때문에 서버 한 대로도 트래픽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총 필요한 서버는 아침, 오후, 저녁에도 항상 4대 정도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개발을 하고 수정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디폴로이에 대한 방법들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트래픽이 늘어날 때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어떤 파드로 구성된 여러 컨테이너들이 몰려있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드가 죽었을 때 다른 노드에서 뜨게끔 하는 오토 힐링 같은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배포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롤링 업데이트, 리크레이트, 카나리, 블루그린 이런 배포 방식도 당연히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사용하는데, 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사용하게 되면 노드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감소하게 되는 오토 스케일링 관련된 스케일 인, 아웃 관련된 기능하고 쿠버네티스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도 같이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해당 어떤 컨테이너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컨테이너가 어떤 CPU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노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노드에 생성되는 게 아니라 다른 노드에 만들어지게끔 할 수도 있고, 스토리지를 여러 가지 종류의 스토리지를 또 붙일 수도 있고요. 오토 스케일링 기능 제공도 가능하고, 또 각각의 서비스들이 여러 개의 서비스들이 있을 때 이 서비스들을 부하 분산하기 위해서 서비스라는 오브젝트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 위에 또 로드 밸런싱, 로드 LB 같은 상품을 넣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셀프 힐링, 그리고 어떤 잡을 이용해서 배치 잡을 돌릴 수 있는 배치 익스큐션, 이런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와 이제 컨트롤러들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오버뷰로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 오브젝트부터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처음에 이제 만들게 되면 관리자 포탈에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관리자 포탈에서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를 관리자분들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이 네임스페이스가 뭐냐면 하나의 논리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네임스페이스와 네임스페이스 간의 통신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네트워크 폴리시 같은 기능 이용하면은 네임스페이스 간의 통신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네임스페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독립적인 논리적인 공간으로 분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파드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파드가 뭐냐면 여러 개의 이제 컨테이너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컨테이너들이 있을 텐데, 이 컨테이너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5개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배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파드 단위로 서비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드만 만들어서 어디 외부로 이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파드를 만들게 되면 IP가 하나 할당되긴 하는데, 이 IP가 외부와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노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노드가 없어지게 되면 다른 노드의 파드가 생성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IP는 항상 유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파드는 휘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라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서비스는 실제로 내가 직접 서비스를 삭제하지 않는 순간까지 어떤 노드가 어떤 장애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 서비스는 항상 살아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에 물려있는 여러 가지 파드들이 다른 노드에서 살아나게 되면 파드와 서비스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서비스는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접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익스터널과 같이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리소스 커터, 뭐 리미트 레인지, 예, 어떤 서비스가 항상 과점유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의 노드에 여러 개의 파드가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파드가 필요로 하는 최대 리밋과 리퀘스트 용량이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용량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파드는 항상 휘발성이 있고 노드가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파드에서 다른 노드에서 생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설정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키에 관련된 내용들을 컴핏 맵이나 시크릿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마스터 노드, 뭐 워커 노드, 쿠버네티스의 워커 노드 위에서 동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파드와 서비스, 뭐 이런 네임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파드와 서비스를 잘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컨트롤러들이 동작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것들이 바로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리플리카 셋 이렇게 해놨는데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디플리케이트 된 서비스이긴 해요. 하지만 구버전을 좀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일단 명칭은 넣어놨고요. 리플리카 셋 같은 걸 이용하시면 파드를 기본적으로 스케일 아웃하고 스케일 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복제본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리플리카 셋에 리플리카스를 4로 만들어 놓으면 파드가 4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뭘 3으로 해놓으면 다시 파드가 3으로 되고, 근데 리플리카 셋을 혼자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디플로이먼트, 그러니까 배포를 위한 작업이 필요할 때 리플리카 셋을 이용해서 해당 버전 1로 돼 있던 것을 버전 2로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노드에서 동일한 작업 등을 해야 될 때 동일한 파드를 일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데몬셋이라는 기능입니다. 예, 이런 데몬셋 기능 이용해서 특정 특정 노드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로그들을 수집해 온다든가 이런 작업 등을 할 때 일괄적으로 노드에 파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데몬셋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수치 연산이나 작업들, 뭐 이메일을 보내야 된다든가 이런 잡 등이 필요할 때는 크론잡을 이용해서 잡을 돌리실 수도, 일시적으로 잡을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브젝트와 이제 컨트롤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파드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가 기본 실행 단위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파드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IP가 할당이 돼요. 예, 그리고 각 파드 안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컨테이너들은 각각의 유일한 포트를 발급받습니다. 예, 만약에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1, 컨테이너 2, 컨테이너 3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컨테이너는 각각 다른 포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컨테이너 2와 컨테이너 3은 같은 포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당연하겠죠. 해당 노드를 통해서 컨테이너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포트가 그 유일한 식별키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간의 통신을 할 때는 파드는 하나의 호스트라고 보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 8002로 하시면 컨테이너 2로 접속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같은 호스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드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IP를 발급받지는 않는다. 이 IP는 내부에서 접근하기 위한 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드 안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을 수 있는데 컨테이너 하나가 죽게 되면 다시 컨테이너가 다시 올라오는 기능도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벨,
예, 노드 스케줄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예,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선택하는 데 사용이 가능해요. 일단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많이 하실 텐데 게시물 같은 거 올리실 때도 게시물에 대한 검색을 좀 쉽게 하고 아니면 필터링하고 또 그룹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태그 같은 기능을 붙이잖아요.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드는 어떤 웹 서비스만을 하는 파드야, 아니면 어떤 개발에 필요한 파드야, 아니면 운영에 필요한 파드야, 여러 가지 용도별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파드들을 용도별로 나누고 그 용도별로 외부로 이제 서비스하기 위한 서비스 오브젝트가 붙일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라벨을 이용해서, 레이블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태그를 붙이긴 나름이신데 키 밸류 형태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파드 1에 보시면 타입은 was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타입은 뭐 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was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내가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프론트 단의 서비스를 웹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서비스라는 오브젝트와 같이 붙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라벨을 타입의 웹인 것과 서비스를 붙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만 웹으로 공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라벨이 뭐 PROD인 것만 서비스랑 같이 붙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키 밸류 형태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노드 스케줄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내가 어떤 파드를 배포를 할 때, 어떤 노드한테 만들 때 해당 노드에 제가 배포를 하도록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벨이라는 거는 파드에다가 라벨을 지정하실 수도 있지만 노드에다가도 라벨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노드가 타입이 PROD인 노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노드에다가 파드를 배포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당 노드로 배치를 시킬 수 있는 기능도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노드에 대해서 배치를 시킬 때 아무 노드한테나 파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생성을 하면 안 될 거예요. 실제로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노드 1에 메모리 1GB가 잡혀 있고요. 노드 2에 메모리 1GB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노드 3에 메모리가 4GB 잡혀 있다고 하면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당연히 해당 파드가 메모리가 2GB가 필요로 한데 노드 1이나 노드 2에 만들려고는 하진 않을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노드 3에다가 이제 파드를 생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기능들 자체를 쿠버네티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메모리가 넘어가게 되면 서비스에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야물 파일을 살짝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 파드, 뭐 라이벌, 그다음에 노드 스케줄 뭐 이렇게 있는데 다 각각의 카인드는 다 파드일 거고요. 그리고 포트가 이제 8,000번, 각각의 컨테이너들이 파드 안에 뜰 건데 각각의 컨테이너 포트는 뭐 8,000번으로 뜰 거다. 그리고 컨테이너 2번은 8080으로 뜰 거다. 이런 내용을 지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라벨 같은 경우에는 키 밸류 형태로 태그를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타입은 웹이고 뭐 개발에 관련된 파드이다 라고 지정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리소스에 대한 리밋, 그러니까 리퀘스트에 대한, 내가 실제로 요구하는 거는 2GB, 그 다음에 최대로 필요한 거는 3GB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파드를 만들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야물 파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라는 오브젝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파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외부랑 이제 접속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라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방법도 파드에 접속하기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러스터 IP, 그다음에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 이 세 가지 방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처음에 이제 클러스터 IP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이 클러스터 IP 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들면 외부에서는 이제 접속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어떤 운영자, 관리자 레벨이시라고 하시면 해당 노드에 접속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러면 해당 노드에 접속이 가능하셨으면 그 클러스터 내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클러스터 I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운영자, 관리자 이런 레벨에서 많이들 접속해서 서비스 해당 파트에 접속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드들이 이렇게 붙게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통해서 접속하게 되면 해당 파드에 파드 1에 접속했다가 다음 접속에는 또 파드 2에 접속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클러스터 IP는 외부에서 접속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내부에서 접속하기 위한 용도이고 여러분들 같은 운영자, 관리자 레벨 같은 분들이 접속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드 포트. 이제 노드 포트도 이제 클러스터 IP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파드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파드 단위가 아니라 노드 단위로 한번 보는 거예요. 노드 단위. 그래서 노드 포트라고 해놓으면 이제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노드 기반의 노드에다가 각각의 동일한 포트들을 할당해 주는 겁니다. 이 포트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만 번부터 해서 32767 포트를 할당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하지 않으시면은 랜덤하게 3만 번부터 해서 32767 포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접속을 하실 때 해당 노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의 서버의 IP와 그다음에 포트로 이제 접속을 하시게 돼요. 접속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해당 IP가 뭐 192 어떤 IP인데 거의 3만 번 포트로 접속하게 되면 이쪽으로 접속한 노드로 접속이 가능할 거예요. 접속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오브젝트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해당 서비스 오브젝트에는 여러 가지 파드들이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파드로 접속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노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파드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런 것들은 있어요. 제가 노드 1번의 IP로 이렇게 접속을 했는데 서비스는 여러 개의 노드의 파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 2번에 접속이 될 수는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서비스 오브젝트 만드실 때 익스터널 내부 로컬에만 접속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옵션을 사용하시면은 내가 노드 1번에 접속한 IP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가 바로 해당 노드 1번에 있는 파드로 접속하게끔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드 밸런서라는 타입이 있는데 이 로드 밸런서도 또 노드 포트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앞서서는 어떤 노드에 대한 IP, 이 IP에 접속하기 위해서 노드의 IP를 알아야 됐지만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로드 밸런서라는 게 생성이 되고 여기에 있는 퍼블릭 IP를 통해서 퍼블릭 DNS나 IP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쿠버네티스를 설치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 로드 밸런서라는 거는 이제 별도의 플러그인 같은 게 필요해서 IP를 할당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클라우드 벤더사들, 저희 같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아니면 뭐 NHN, 뭐 KT 이런 클라우드 벤더사들 사용하시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오브젝트를 만드실 때 타입을 로드 밸런서로 만드시게 되면 로드 밸런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외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메인 값을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로드 밸런서를 이용하실 때는 이제 해당 도메인 값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게 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면 로드 밸런서 타입이 이제 실제로 외부와 서비스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내부망에서는 이제 접속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혹 뭐 시연 용도라든가 아니면 내부망에서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용도, 이런 용도로 노드 포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근데 클러스터 IP 같은 경우에는 내부 관리자분들, 운영자분들, 개발자분들 이런 분들이 내부 클러스터 IP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로드 밸런서 타입을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야물 파일은 크게 없는데 뭐 카인드가 이제 서비스라는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포트, 클러스터 IP에 접속하기 위한 포트, 그 다음에 타겟 포트 이런 것들을 지정하신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 노드 포트에서 해당 노드로만 계속 노드에 있는 파드로 접근하기 위한 옵션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익스터널 트래픽 폴리시를 로컬로 두게 되면 해당 노드 포트에 접근하기 위한 IP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로컬로만. 그리고 로드 밸런서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 타입을 로드 밸런서로 두게 되면 여러 가지 CSP 벤더사들에서 제공해주는 로드 밸런서와 같이 결합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륨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파드는 항상 휘발성이 있어요. 어디든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어떤 공간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 공간들은 볼륨을 통해서 제공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볼륨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MTDIR, 그리고 두 번째는 호스트 패스, 그 다음에 PVC, PV, 이런 기능들,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 퍼시스턴트 볼륨,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볼륨을 제공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MTDIR부터 좀 살펴보면, MTDIR은 컨테이너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컨테이너 하나의 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가 떠 있고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컨테이너 간에 어떤 데이터를 공유한다든가 어떤 파일을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던가 이랬을 때 어떤 마운트 할 수 있는 볼륨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MTDIR이라는 걸 통해서 이 컨테이너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될 게, 이 볼륨은 영속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파드는 항상 만들어졌다가 삭제될 수 있고, 어떤 노드 장애가 발생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성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파드는 영속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간의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용도를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호스트 패스, 이때부터 이제 데이터의 영속적인 공간을 할당받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파드 단위가 아니라 어떤 서버, 그러니까 노드 단위의 볼륨을 마운트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드가 사용할 어떤 데이터 공간, 그 다음에 파드 2가 사용할 데이터 공간, 이런 공간을 어떤 볼륨을 통해서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거는 각각의 노드에 해당 볼륨들이 다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노드 1에 볼륨이 있었어요. 근데 노드 2에는 볼륨이 없어요. 근데 파드 2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노드 2에서 파드 2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때 볼륨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수동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문제점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려야 될 게, 이제 가장 많이들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용하시면서 많이 신청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바로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 그다음에 퍼시스턴트 볼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퍼시스턴트 볼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외부에 있는 저장 디스크, 긴 레포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벤더사가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블록 스토리지라든가 이런 스토리지와 같이 연결해서 디스크 공간을 할당 받아 보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겠죠. 근데 퍼시스턴트 볼륨과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일단은 어드민과 사용자 영역이 좀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파스타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용하실 때도 관리자 영역을 사용하실 때 관리자 어드민들은 퍼시스턴트 볼륨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사용자 영역 같은 경우에는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분들은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블록 스토리지 공간 등을 할당하기 위해서 이미 미리 만들어 놓고
퍼시스턴트 볼륨을 생성해 놓고 있는 거고요. 사용자분들은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실제로 100기가 정도 퍼시스턴트 볼륨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사용할 공간은 한 2GB 정도 사용할 거야. 아니면 10GB 정도 사용할 거야. 이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드민과 사용자의 공간들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실제로 그래서 저희 컨테이너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관리자분들이 퍼시스턴트 볼륨을 일단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실 여러분들 같은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 신청을 통해서 볼륨을 생성해서 실제로 파드와 붙이시는 작업 등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구성해서 내가 리모트에 있는 디스크에 대한 공간을 할당받아서 해당 컨테이너와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볼륨에 대한 뭐 야물 파일은 나중에 한번 참고 용도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뭐 디스크 공간 할당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PV는 실제로 블록 스토리지나 여러 가지 뭐 긴레포나 여러 리모트에 있는 스토리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뭐 2GB 사용하고 있으면 PVC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청하실 때는 내가 요청할 하드디스크 사용은 뭐 1기가 정도, 스토리지 용량을 1기가 정도 사용하게 되면 PVC 요청을 한 거에 따라서 공간을 할당받아 보실 수가 있고, PVC 요청한 거에 따라서 파드와 PVC를 연결하실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컨트롤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보면, 실제로 클라우드의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고 쿠버네티스의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한데, 어떤 트래픽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메모리, CPU, 디스크 이런 건 용량들이 굉장히 버거워할 때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파드들이 늘어날 수 있고, 또 노드까지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 기능들을 바로 오토스케일링, 그래서 HPA라는 오토스케일러 이런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파드를 늘리고 또 줄이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토 힐링 기능, 앞서 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노드가 어떤 장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노드에서 이제 파드가 뜨게끔 해서 서비스를 계속 영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거. 디플로이먼트, 디플로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버전 1을 제공하고 있는데 버전 2로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디플로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도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잡을 통해서 일시적인 잡,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잡들이 필요하면은 잡을 통해서 잡이라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일시적인 잡들을 수행하실 수 있다는 거.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리카 셋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리플리카 셋에도 총 3가지 정도의 큰 개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템플릿, 리플리카스, 셀렉터, 이런 옵션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플리카 셋을 만들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드에 대한 템플릿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템플릿을 통해서 파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리플리카 셋을 만들게 되면 노드 셀렉터라는 걸 이용해서 리플리카 셋과 노드 셀렉터를 이용해서 파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는 파드 V1이 만약에 장애로 인해서 없어졌다 라고 하시면, 이 템플릿 기능 이용해서 파드 1이 V1 버전 1인 파드가 다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좀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파드 1에 버전 2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라면 템플릿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파드 V1이 파드 V2로 업데이트 된다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실 옵션은 리플리카스라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내가 리플리카스를 3으로 두게 되면 해당 파드가 지금 1개로 되어 있지만 3으로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케일 아웃이 된다는 거죠. 그 반대로 3을 1로 다시 줄이면 스케일 인이 돼서 파드가 하나로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셀렉터, 여기가 이제 리플리카 셋에서 만들어진 새로 추가된 기능들입니다. 일단은 매치 라벨 통해서 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치 익스프레션이라는 태그도 옵션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이제 나딘, 인, 그 다음에
이그지스트, 더즈낫 이그지스트 여러 가지 옵션들을 통해서 파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셀렉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리카 셋에 대한 야물 파일인데 이건 나중에 참고 용도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리플리카 셋을 이용해서 어떤 배포 작업, 리플리카 셋을 이용해서 배포 작업 같은 걸 많이 하실 텐데 이제 디플로이라는 몬트 컨트롤러와 같이 작업을 많이들 수행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디플로이 배포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네 가지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리크레이트, 롤링 업데이트, 블루그린, 카나리 이 네 가지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일단 리크레이트 같은 방법은 어떤 거냐면 디플로이먼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실제로 있는 지금 현재 있는 파드 v1이 있다라고 하면 파드 v1을 삭제하고 파드 v2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존재하게끔 되죠. 하지만 실제로 사용 가능한 용량은 항상 파드가 2개만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거 삭제하고 새로 파드를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롤링 업데이트 같은 기능 보면 기존에 파드가 V1, V1 이렇게 2개가 있다라고 하면 파드 V2를 새롭게 만듭니다. 새롭게 만들고 나서 파드 V1을 없애는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파드 V2를 만들고 다시 파드 V1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롤링 업데이트가 가능하겠죠. 블루그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를 2개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리플리카 셋 같은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2개의 세트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버전 1과 버전 2 두 개가 같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버전 1이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 버전 1을 바로 연결을 끊어버리고 버전 2와 연결하는 이런 기능. 그러면은 갑자기 A에서 B로 확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블루그린 배포를 제공하게 되겠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 롤백이 굉장히 빠르게 또 쉽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카나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특정 서비스를 100%다 투입하지 않고 10% 정도만 버전 2로 한번 투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이 서비스에는 파드가 여러 개 파드들이 연결되어 있을 건데 파드 V1과 파드 V2가 혼재돼서 연결되어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가 완료가 되면 파드 V2로 전부 다 연결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오늘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인그레스 컨트롤러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URL 패스 기반의 라우팅 분기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URL 분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V1과 V2를 만들어 놓고 URL 패스 기반으로 V1으로 요청하면은 V1으로 가고 V2로 요청하면 V2로 가고 이런 식으로 카나리 방식을 제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여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제가 간략하게 리크레이트와 롤링 업데이트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디플로이먼트라는 컨트롤러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리플리카를 2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리플리카 셋이 만들어지면서 이 리플리카 셋에 파드가 2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파드 이 2개는 V1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디플로이먼트를 제가 새로 이제 템플릿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리플리카 셋의 리플리카가 2에서 0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기존에 있던 파드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리플리카 셋은 새롭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템플릿을 업데이트 했으니까 해당 리플리카가 2로 되어 있으니까 파드의 버전 2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서비스를 하는 방식이 바로 리크레이트라는 방식이 될 거고요. 롤링 업데이트 같은 방식은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인데 디플로이먼트, 리플리카 셋 똑같이 제공을 해드리는데 디플로이먼트가 2니까 당연히 파드가 2가 돼 있을 거고 이때 템플릿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리플리카가 2에서 1로 바뀌게 됩니다. 2에서 1로 바뀌게 되니까 당연히 파드가 2에서 하나로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리플리카셋에서는 1, 0으로 되어 있는 게 1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파드를 삭제하고 또 생성시키고 이런 방식대로 제공하는 기능을 바로 롤링 업데이트 이런 기능으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야물들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몬셋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각각에 있는 노드에 있는
어떤 로그 등을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듈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쫙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 역시 라벨, 노드 셀렉터, 파드 어피니티 이런 기능들 사용하시면 내가 필요로 하는 노드에만 파드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스탯C, 뭐 플런트 D 이런 걸 이용해서 로그를 수집해 올 때 파드를 일괄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론 잡, 일시적으로 어떤 수치 연산, 뭐 작업 등을 해야 될 때, 뭐 한 달에 한 번 보내야 되는 이메일,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셔야 될 때 기존에 계속해서 어떤 인프라를 계속 구성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등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것들에 대한 임시적인 잡등을 생성해서 그 작업을 수행하고 그 작업이 수행되면은 자원의 효율성을 위해서 파드들을 다 삭제하고 이런 작업 등을 수행하실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잡과 크론 잡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잡이면 그냥 잡만을 이용해서 파드를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크론 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스케줄링, 이런 크론 익스프레션 같은 거, 크론텍 같은 거 사용을 해보셨죠? 그래서 그런 기능 이용해서 잡 등을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수행하시는 이런 잡들도 사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모셋 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서비스들을 서비스들을 만드시고 이제 파드를 생성하시고 각각의 컨트롤러 이용해서 파드를 스케일 아웃 하시고 또 스케일 인도 하시고 또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 이용해서 또 배포도 하시고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CI, CD에 관련된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어떤 클라우드 벤더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오픈소스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오픈소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젠킨스 같은 거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미지 빌드 하시기 위해서 젠킨스 같은 거 CI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시고 또 CD를 위해서 스피네이커 같은 툴 이용해서 어떤 배포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네이커 같은 걸 이용해서 쿠버네티스의 어떤 데브, 스테이지, 프로덕션 이런 환경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배포를 쉽게 하고 또 디플로이먼트를 쉽게 할 수 있는 툴들도 있고 또 모니터링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툴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모니터링 툴이나 클라우드 벤더사들에서 제공해주는 CI/CD 관련된 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로그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아키텍처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파드 해당 노드의 데모셋 같은 거 기능을 이용해서 플런트 BC나 플런트 D, 그다음에 플룸 뭐 이런 옵소스 라이브러리를 각각의 노드에 대가 다 배치를 시켜놓고 각각의 노드에서 나오는 어떤 공유된 스토리지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중간에 어그리게이션 단계를 거쳐서 엘라스틱 서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 무한대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스토리지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후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하드 백고 시스템 같은 걸 이용해서 분석도 하실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구축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레퍼런스 아키텍처도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쿠버네티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웹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앞서 설명드린 거 그리고 뒤에 설명드린 뭐 유레카 줄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디스커버리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컨테이너화 시켜서 내가 쿠버네티스화 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MSA를 구축해 보실 수도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로깅이나 여러 가지 모니터링 기능들을 제공을 받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서서 좀 설명드린 개념이기도 해요.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또 얘기하면서 서비스 메시를 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앞서 김인영 매니저가 설명드렸다시피 사이드카 패턴이라는 게 있죠. 기존의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통신에 대한 추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수를 들였어야 했는데 각각의 컨테이너 간의 통신을 하는데 이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파드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이것에 대한 추적과 트래킹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옆에 프록시 같은 걸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추적할 때 이 프록시를 이용해서 추적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록시에
이용해서 추적할 때 여러 가지 키알리나 예거 같은 모니터링 툴도 있어서 시각화해서 각각의 서비스 간에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모니터링이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설명을 제공받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컨테이너 플랫폼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 쿠버네티스 기반에서 서비스를 잘 배포하고 사용하시려면 쿠버네티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와 컨트롤러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세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